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오늘부터 기본 이론, 기본에 충실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예요? 바로 첫 번째 시간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그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스포츠 사회학의 개념을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 사회학 가장 맏형입니다. 뭐 스포츠 교육학, 심리학, 윤리, 그리고 체육사까지 모든 학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내용이 포괄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포츠 사회학은 여러분들이 꼭 수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및 개념인데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스포츠 사회학은 굉장히 큰 학문이라 정말 대표 학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 연세대 김현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정말 그 원서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런 방대한 분량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에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사회의 어떤 일반의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문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자, 그렇죠. 사회학이라는 큰 학문 중에서도 스포츠를 다루고 있는 이 작은 부분, 그 하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현상에서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하고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뭐가? 스포츠 사회학은. 자, 세 번째 볼게요. 스포츠 사회학은 운동 참여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학문은 아니다. 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심리학, 운동 역학, 뭐 운동 생리학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학문들이고 스포츠 사회학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통찰과 분석이 필요한 그런 학문이다. 뭐가? 스포츠 사회학은. 자, 다음 볼게요. 사회학의 적용 및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기출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 중요한 이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스포츠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 어떤 분야들이에요? 뭐 가족,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외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자,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고대가 아닌 근대 스포츠예요.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 지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합격 전략에서 말씀드렸어요. 스포츠 지사 시험 왜 힘들어요? 바로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론이라도 달달달 외웠는데 틀려. 왜 틀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꽈놔서 꽌 문제에 함정에 딱 걸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의 보기를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실제로 거트만의 근대 스포츠 특성 예시가 나왔어요. 시험에. 좀 볼게요. 자, 이 중에 관료화. 관료화란 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국제 스포츠 조직은 규칙의 제정, 대회 운영, 종목 진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 이해되셨죠? 아, 이게 관료화구나. 물론 관료화하면 모를 사람 없겠죠. 하지만 계속 문제를 꽈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전문화. 투수라는 같은 포지션 내에서도 선발이 있을 수 있고 중간 개투가 있고 마무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구분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문화다.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맥락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이에요. 자, 거시적, 미시적.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말 그대로 거시적 영역은 뭐예요? 사회의 대규모, 큰 분야, 큰 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성, 뭐 종교 이런 부분들을 쭉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다? 거시적인 영역이다. 자, 다음 볼게요. 미시적 영역. 자, 미시적 영역은 뭘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소규모 체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작은 집단의 어떤 상호 관계,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 선수 이런 좀 세분화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어요? 전문적 영역.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학문 연구에 관련된 뭐예요? 보다 전문화된 영역을 전문화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유사한 분야. 자, 놀이, 게임, 스포츠. 자, 제가 대학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이 강의를 거의 한 15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강사부터 제가 뭐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에까지, 현재까지. 자, 그런데 스포츠를 왜 좋아할까? 자, 저희 어머니가 70대 이제 후반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축구 경기를 보세요. 아니,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스포츠를 어떻게 알아서, 그리고 왜 좋아할까요? 바로 놀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이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스포츠에는 놀이의 요소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어떤 결과보다 활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놀이라고 하죠. 하지만 스포츠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뭐예요? 게임의 요소. 자, 놀이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더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 활동을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놀이의 요소, 게임의 요소가 바로 들어간 스포츠. 그래서 게임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이런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바로 규칙으로 적용한 신체 경쟁 활동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스포츠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놀이, 게임, 스포츠를 제가 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한눈에 봐도 딱 아시겠죠? 자, 놀이, 게임, 스포츠에는 모두 다 허구성이 있고 비생산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부터 나눠지는 게, 놀이는 어때요? 자유성, 쾌락성, 오락성, 무의미, 규칙성, 유동적. 규칙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놀이가 막 하는데 규칙이 막 확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걸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게임과 스포츠, 불확실성, 분리성, 경쟁성, 규칙성은 같아요. 하지만 게임에는 신체적 기능, 여기서는 또 신체적 능력이라고 해놨죠. 바로 이걸 뭐라고요? 보다 더 전문화된. 게임은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스포츠는 전문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수영 선수가 하는 기능과 골프 선수가 하는 기능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스포츠는 전술과 제도가 있다.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인데요. 바로 사회 정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기능. 자, 순기능 뭐예요? 바로 긍정적인 장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순기능 거의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회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에. 그래서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해요. 우리는 흔히 스포츠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의 정서를 순화하고 공격성, 불안, 불만, 좌절 등 부정적인 요인에 순기능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완화시켜준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회 정서적 기능, 순기능에서. 자, 두 번째 볼게요. 사회화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긍정적인 사회활동의 윤리와 규범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하게 되죠. 왜 스포츠 활동을 권장해요? 스포츠를 하는데 막 사람을 옆에 막 축구 경기를 막 하는데 막 때리거나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설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배우고 경험하게 해서 진취적인 사회화 기능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통합의 기능이에요. 자, 사회 통합을 한다. 스포츠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통합의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우리 부모님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스포츠는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른 상대방과 경쟁을 하지만 어떻게 경쟁해요? 막 난폭하게 경쟁해요? 아니죠. 규칙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면서 규범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회통합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 자, 다음은 스포츠의 대중화, 생활의 활력소,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감 증대,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 등등 굉장히 많은, 여기서 열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맞죠? 하지만 순기능에 의해서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 나쁜 측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장점만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과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은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학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한다, 스포츠가. 그래서 스포츠 지배층이 일반적 사회 문제들이 있겠죠. 지배층들이.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분산시켜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작게 인식하도록, 되도록 낮게 인식하도록 유도화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기능도 있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회 통제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신체 소외 및 갈등 역기능인데요. 스포츠 선수를 마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 수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승리주의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도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고 인권이 있는데 그런 걸 막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업주의 발달로 인한 문제. 그래서 스포츠가 이윤 추구의 목적 수단으로 활용돼서 순수한 스포츠 정신의 훼손,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 자, 상업주의가 스포츠를 발전시켰어요. 아까 동전의 양면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자, 하지만 상업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스포츠에 갖고 있는 순수한 맥락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이런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사람의 인생살이는 또 그렇지가 않죠. 자, 다음은 국수주의 발생입니다. 과도한 스포츠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타 민족, 타 국가를 배타하는 거예요. 뭐 무시하거나 뭐 막 이렇게 막 배척하거나 배타하는 이런 배타주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자, 다음은 성차별이에요. 남성의 신체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갈등입니다. 자, 현재 사회에서는 많이 그래도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차별의 문제예요. 각 스포츠 종목에서 발생하는 인종, 경제력 등에서 오는 사회차별성과 이거 문제예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간에 일어나는 차별성의 발생. 자, 똑같은 구기 종목인데 축구 경기는 가면 많아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핸드볼, 예를 들어서 뭐 필드하키 이런 좀 비인기 종목에는 관람석에 막 텅텅 배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스포츠인데 더 이슈화되어 있고 더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스포츠들이 인기가 더 끌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이 소외당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차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스포츠 사학의 주요 이론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구조기능주의입니다. 구조기능. 자, 그래서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분야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 안정의 역할을 동시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같이 안정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 교육, 경제, 문화, 스포츠, 정부, 종교, 학교 뭐 여러 엄청나게 많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주의가 바로 뭐예요? 구조기능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자, 한 과목당 20문제를 푸는데 한 15문제는 계속 나왔던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15문제, 12문제 이상만 맞추면 돼요. 하지만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새로운 학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죠. 하지만 대표적인 학자, 누구예요? 파슨스라는 학자가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로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겠죠. 이런 다른 내용들이 결국에는 전체 사회의 균형이라는 밸런스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파슨스가 주장한 구조기능주의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죠. 자, 구조기능주의 접근에서 4가지 요인을 체계 요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회 통합. 자, 세 번째, 목표 성취. 네 번째, 적응. 이 4가지의 기능을 우리는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통해서 뭐예요? 체제 유지, 사회 통합, 국민 단합 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만 들어도, 자, 엄청 줄여놓은 거, 이걸 팍 줄여놓은 건데도 복잡하죠. 막상 들으니까. 자, 그런데 2022년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파슨스의 모형 중 적응. 자, 말씀드린 요소가 있었잖아요. 이 요소 중에, 4가지 요소 중에 적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냈는지, 어떤 예시가 있는지 볼게요. 자,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의 현실에 적합한 사고, 감정,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 이게 적응이다. 자, 스포츠는 개인의 체력,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적응이죠. 이게 바로 적응이에요. 자, 적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거 아닌데 하는데 막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 자,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여야로 막 싸우죠. 대치하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어느 분야나 사회 구조 속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자, 스포츠 사회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갈등이 존재해요. 항상. 서로 다른 개인의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속하는데 불가피한 인류의 사회적 속성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당연한데 이 갈등이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 이론이에요. 그래서 갈등 이론은 스포츠를 지배계층의 이익을 증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가진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국민들의 관심, 어떤 막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뭐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여당에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이슈로 덮어버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 경기에 몰입하게 해서 지배 계급의 이익을,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관심을 조금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야, 니네 스포츠 봐. 스포츠 재밌잖아. 야, 놀이 요소가 있으니까 니네 좋아하잖아 하면서 정치 쪽에서는 막 자기네가 이윤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될 수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갈등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비판 이론이에요. 비판. 사회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의 기존 사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수단, 이게 바로 비판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치 판단 그리고 사회적 어떤 도덕적 사고, 비판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인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예를 한번 볼게요.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국제적 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죠. 자, 정부는 항상 얘기해요. 뭐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제적 수익, 뭐 이익이 뭐 얼마다 그런 거는 사실은 마케팅 효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정부에서는 그 이벤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판 여론에서는 너 이거 올림픽 치르려면 어때? 경기장 만들어야 되고 도로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오는 선수들 다 공짜로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돈 얼마나 나가? 적자야. 이게 바로 비판하는 여론이다.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인데요.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자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정의해서 이에 따라 행동한다. 자, 바로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바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 개인적인 건가 보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개인 스포츠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단체 스포츠를 선호하고 그래서 각 개인마다 어떤 선호도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에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의미와 활동 범위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꽈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징 상호작용 2022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게 미시적이었나 거시적이었나? 거시적인 넓은 거, 미시적인 건 좁은 거. 자, 어때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게 아닌 포괄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미시적이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 제도나 규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 스포츠팀의 주장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그 역할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십의 종류 상당히 많죠. 정의 들어가 보면. 어떤 리더가 있어요? 앞에서 끄는 리더가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가 있고 정말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상징적 상호작용. 뭐 예를 하나 또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컵에 물이 딱 반이 있는데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인데 물이 반이나 있네. 자, B는 물이 컵에 반밖에 없어? 똑같은 이 형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컵에 물은 반인데 A와 B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죠. 바로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교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어떤 행동들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와 보상이 교환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환 이론이에요. 자,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의 상금,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해 작년에 한 3할 때 쳤는데 3할 초 쳤는데 올해는 막 3할 중반 때 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겠죠. 반대로 작년에 3할 때 초반 쳤는데 올해 시즌 딱 끝났는데 2할 한 중반 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돼요? 깎이죠. 자, 이게 바로 교환 이론은 실력에 따라서 교환된다.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